안녕하세요.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3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863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파리는 세계 미술의 중심이었고 파리 미술계를 대표하는 화가는 앵그르였습니다. 앵그르는 그야말로 모든 미술적 테크닉이 완성된 화가였고 또 미술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특히 그는 학생들에게 대상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즉흥성과 무질서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화가의 그림이 엄격한 규범에 따라 평가되는 것을 아카데미즘이라 불렀는데요. 당연히 반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겠죠. 어떤 사조가 완성되면 한동안 지루한 매너리즘 시기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것은 미술사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 반복되는 현상일 텐데요. 1863년의 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파리 젊은 화가들의 중심에는 에두아르 마네가 있었는데요. 그는 화실 안의 인공적인 조건에서 그려진 그림은 진짜가 아니며 사물은 반드시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아카데미의 규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믿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릴 때 대상이나 풍경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마네를 포함한 이들의 그림은 1863년 아카데미파 회원들에 의해 입선이 거부당했고 그 후 소란이 일자 당국은 심사위원들이 낙선시킨 작품들을 모아 소위 낙선전이라 불리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곰브리치는 이 전시회를 둘러싼 격한 갈등을 두고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책에 수록된 마네의 발콘이라는 작품을 보면 배경 속 인물의 얼굴은 전부 평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오른쪽 여인의 경우는 코도 확실하게 표현되지 않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마네는 아카데미파의 이론을 무시하고 보이는 그대로 그린 것이죠. 물론 지금의 우리는 이 작품을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마네와 뜻을 같이 한 친구들 중에는 가난하지만 고집센 젊은이 클로드 모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꽤 친해서 마네가 작은 배 위에서 그림을 그리던 모네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 모네가 1874년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주최했던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이 인상 해돋이였습니다. 당시 전시회에 참석했던 비평가들이 모네의 그림 제목이 우습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인상주의자들이라는 조롱 섞인 어투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인상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어떤 대상이 빛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한순간을 포착해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 화가의 사명이라고 믿었는데요. 유리지붕을 통해 들어온 빛이 정차한 기차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만나 뒤섞이는 모습을 표현한 모네의 파리의 생라자르역이나 야외 무도회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햇빛의 효과를 탐구한 르누아르의 그림이 대표적이죠. 특히 르누아르의 그림은 바로 앞에서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충 그려진 듯 보이는데요. 곰브리치는 인간의 눈은 놀라운 도구라서 적절한 암시를 주기만 하면 눈은 우리가 거기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 형태들을 상상에 조합한다는 사실을 화가들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인상주의가 미술사의 커다란 진보를 이끌어냈지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대신 더 많은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마련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화가는 폴 세잔입니다. 세잔은 곰브리치가 이 책을 통틀어 가장 많은 분량을 들여 설명하는 화가이기도 한데요.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기가 본대로 그린 것이나 색채와 입체감을 묘사하는 방식은 높이 샀지만 그로 인해 과거 대가들의 조화로운 균형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연의 풍요로운 색채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균형과 깊이가 있는 작품을 원했는데요. 고향인 남프랑스로 돌아가 조용히 예술의 문제점들을 탐구한 끝에 결국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고향인 남프랑스에서 그린 생트 비투아르 산은 세잔의 성공을 말해주는 작품인데요. 산에 쏟아지는 빛의 효과를 살리면서도 질서와 평온함, 깊이감과 거리감을 잃지 않는 그의 이런 작품들은 그에게 현대미술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세잔이 고향 남프랑스에서 혼자만의 작업을 계속하던 1888년 젊은 네덜란드 화가 한 명도 남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고흐의 가장 큰 특징은 붓을 통해 색채와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까지도 전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림을 그릴 때 때때로 너무나 강렬한 감정에 빠져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 쓸 정도였죠. 마치 방언이 터진 것처럼
저절로 분놀림이 이루어지곤 한다고 말이죠. 마치 글 쓰는 사람이 단어의 밑줄을 긋듯이 물감을 두텁게 칠하는 걸 좋아했던 고흐는 자신의 목적에만 들어맞으면 사물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런 방식은 후대 화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폴 고갱은 고흐와 늘 함께 등장하는 화가이기도 한데요. 남프랑스에서 고흐와 함께한 후 그는 소박한 삶을 찾아 타히티로 떠납니다. 날이 갈수록 미술이 겉멋에 빠져서 피상적으로 되어가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유럽 미술계의 천박한 모든 재능과 지식이 인간의 가장 귀중한 능력, 즉 강렬하고 예리한 감성과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빼앗아 버렸다는 확신을 굳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들은 너무나 야만적이고 미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가 자신이 원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원주민의 생활뿐 아니라 그들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길 원했던 그의 시도가 성공했기 때문이었죠. 세잔과 고흐, 고갱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이 세 화가 모두 절망적인 고독 속에서 살았고 자신들의 예술이 이해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은 채 작품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들의 노력은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요. 세잔의 해결 방법은 프랑스에 기원을 둔 입체주의를 일으켰고 고흐는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를 그리고 고갱은 다양한 형태의 프리미티즘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미술은 20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곰브리치는 20세기 미술은 고흐, 세잔, 고갱처럼 외로운 반항아들의 끝없는 실험의 시대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흐 자신도 자신의 수법이 만화가의 수법과 비교될 수 있다 말했는데요. 고흐에서 비롯된 표현주의를 확고히 한 화가는 노르웨이의 에드바르드 뭉크입니다. 유명한 작품 비명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은 갑작스런 정신적 동요가 우리의 모든 감각적 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표현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끝없는 실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추상미술이 등장합니다. 러시아 출신 화가인 바실리 칸딘스키는 그림의 주제를 모두 없애고 색조와 형태의 효과에만 의존하면 미술이 더욱 순수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밝은 빨간색이 트럼펫 소리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색채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작품은 처음으로 추상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흐와 고갱은 젊은 화가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세련된 미술의 치밀함을 버리고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형태와 색채를 다룰 수 있는 용기를 주었는데요. 이들의 강렬한 색채와 대담하고 야만적인 그림은 야수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앙리 마티스는 그들을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책에 수록된 식탁, 붉은색의 조화를 보면 풍경 속에 놓인 모든 장면을 장식적인 패턴으로 변형시킨 그의 대담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티스의 시도를 누구보다도 감명 깊게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스페인 출신의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데센 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바르셀로나 미술학교에서 신동으로 이름 날렸던 그는 19살 되던 해에 파리로 건너가서 표현주의 작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등장하는데요. 마치 세잔처럼 평면성을 피하면서도 사물을 단순하게 그리고 동시에 입체감과 깊이감을 유지하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피카소는 바로 세잔이 어느 젊은 화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연을 구원추, 원통의 견지에서 보라고 충고했다는 걸 듣고 이 충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추, 원통으로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피카소는 세잔처럼 가능한 한 소재가 가진 확고하고 변함없는 모습을 포착해 그려보자 마음먹었고 그런 시도는 대상을 분해해서 재구성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생각할 때 신체의 눈으로 본 것과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은 선명하게 떠오르고 또 다른 것은 희미할 텐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올린의 이미지를 더 잘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가장 실험적인 화가지만 정작 피카소 자신은 그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할 뿐이라고 말했고 특히 예술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술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새들의 노래는 이해하려 들지 않는가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가는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초현실주의라는 명칭은 1924년 처음 생겼는데요. 현실 그 자체보다 더 현실적인 어떤 것을 창조하려는 젊은 미술가들의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마그리트는 예기치 못한 것이나 완전히 수수께끼 같은 것과 마주쳤을 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낯선 느낌을 포착하고자 했던 이런 초현실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그림을 추구했는데요. 책에 소개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시도는 그의 그런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난 작품입니다. 구석기 동굴벽화부터 20세기 초현실주의까지 서양 미술의 역사를 다룬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는 1950년에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발행된 시기에도 자코메티나 잭슨 폴록,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데이빗 호크니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가들이 있었지만, 그 화가들은 이 작품이 발행된 시기에도 엄연히 살아있었고, 역사가 이들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들의 작품은 마지막 장인 끝이 없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통해 후기 형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현대미술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서 단토가 지은 예술의 종말 이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사라진 시대의 예술에 대해 잘 말해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를 3부에 걸쳐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이 작품에 흥미를 느꼈던 이유는 교과서에서 보거나 다른 기회를 통해 알게 된 화가들과 그의 작품들이 시대순으로 어떻게 배열되어 있으며 또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이와 반복이라는 들레즈의 말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엇이 바뀌고 또 무엇이 계승되고 있는지 알게 된 건 가장 커다란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그런 농담을 하는데요. 서양미술사 3번 읽고 나면 파리나 피렌체 여행이 일주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거라고 말이죠. 전에는 뭣도 모르고 관광지 앞에서 기념사진이나 찍고 돌아다녔지만 이제 기회가 된다면 피렌체나 파리, 런던, 뉴욕, 네덜란드의 미술관들을 시간 제한 없이 무한정 돌아보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미술이나 미학에 관한 다른 책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서 단토의 책이나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도 곰브리치 서양미술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재미있게 볼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에 관한 소설도 꼭 찾아보게 되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좋은 건 곰브리치의 세심함과 친절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대와 등장하는 모든 화가들을 같은 기준과 애정으로 평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의 그런 면이 발행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술 필독서로 남아있게 한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꼭 이 책을 통해 저보다 더 좋은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